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봅니다. 논란이 됐던 데이터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불발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민생 법안들 장지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우선 인터넷은행법,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고요? 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KT가 K뱅크 일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증자 문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예, 그럼 현행법으로 보면 KT가 이 K뱅크의 대주주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요. 현재도 공공기관 입찰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당초 KT는 지난해 초부터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K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게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K뱅크도 충분한 자금 없이 계속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재무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이 악화됐는데 때문에 KT의 출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두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한 것도 사실상 이게 K뱅크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와 함께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관심이었는데 계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앞서 설명드린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엮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은행법 처리가 불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함께 법사위에서 계류가 된 겁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2011년부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DLF 사태나 라임 자산운용 사태로 이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더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앞서 말씀드린 DLF나 라임펀드 불안전 판매 같은 건데요. 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불안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오히려 판매자인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기존에 제안됐던 법안에서 처벌 수준이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겁니다. 예, 기존 법안 내용은 뭐였나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안이 원래 있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금융사의 위법 행위가 중대할 때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인 거죠. 아울러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에도 이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내용도 이번엔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게 또 타다금지법인데 이것도 상정이 불발됐죠? 네,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앞으로 4월 총선이 남아있어서 이 정치권이 향후 타다금지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 타다의 위법성 법정 공방이 다음 주 중 재판부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리가 안 된 법안들을 짚어봤는데 반면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여야 쟁점이 크지 않았던 민생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연금에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 연금 3법이 통과되면서 월 최대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기존에는 162만 5천 명이었는데 32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게만 줬는데 올해는 40%, 내년에는 70%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이 이달부터는 16,000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또 소상공인들의 수건이었던 법안도 통과가 됐다고요? 네, 말씀 주신 법안이 소상공인 기본법인데요. 그간 흩어져 있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우선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험료 그리고 연금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급여를 달리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합니다. 50년 넘게 유지해온 호봉제를 없애는 건데요. 직원이 1,000명이 넘는 이런 대형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여파가 클 것 같은데요. 정광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코트라 노조가 호봉제 폐지, 또 직무급제 도입 안건을 가결을 했는데 비교적 찬성률이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 합의 안건으로 내놓은 직무급제 안건이 79%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번 달 말 코트라 이사회에서 급여체계 변경안을 의결하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급여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능력에 상관없이 오래 근무하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시스템이 폐지됩니다. 대신 일의 난이도나 중요성, 책임 범위 등에 따라 역할을 4개로 나눈 뒤 연차를 고려해 16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업의 지원 요청이 많은 무역관 근무자는 높은 등급과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직원은 최대 1.3배, 부장 이상 간부는 최대 2배까지 성과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런 급여 체계를 도입했다는 게 참 이례적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석유관리원과 새만금 개발공사, 산림복지진흥원 등이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했었는데요. 예. 이 기관들은 직원 수가 많지 않거나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아 파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트라는 직원이 1,000명이 넘는 대형 공공기관인데다 설립한 지 40년이 넘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정부가 지난해에도 이 직무급제 확대를 강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도입 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었는데요. 최근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직무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업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게 자칫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 노조는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